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건물이 금융연수원의 본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금융연수원의 별관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꾸려지는 금융연수원 별관 건물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1976년에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 47년 전통의 금융교육 사관학교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금융연수원의 본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별관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정도 됐습니다. 제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종일 여신법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을 했는데요. 자, 이곳에서 청와대 뒷산 북악산의 중턱에 있는 청와대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그곳까지 왕복 한 50분 정도면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곳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 25일 토요일 아침 8시인데요. 50분 동안 8시 50분에 복귀해서 9시부터 오늘 온종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다시 한번 한국금융연수원인데요. 안녕하세요.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 정문입니다. 자, 정문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연수원의 간판이 보이는 정문입니다. 정문에서 본관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정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청와대에 오를 수 있는 그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5월 하순이다 보니까 장미가 활짝 피었는데요. 자, 청와대 뒤쪽에 북악산 안내도입니다. 자,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이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의 정문 맞은편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쭉 오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백악정까지 가고 거기에서 좀 더 가게 되면 청와대 전망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악산 중턱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는 이쪽 지역이고요. 청와대가 이쪽 지역이고 금융연수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곳 한국금융연수원 맞은편에 북악산 등산로 입구가 있는데요. 청와대 뒷산을 북악산이라고 합니다. 해발 342m 고지 북악산 정상까지 가는 건 아니고 중턱에 있는 청와대 전망대까지 다녀올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청운대 전망대, 그 다음에 북악산 정상 해발 342m 고지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곳까지 가진 않고 시간이 없어서 중턱에 있는 청와대 전망대까지만 다녀올까 생각 중입니다. 자, 코스는 현재 위치 한국금융연수원 정문에서 출발해서 쭉 백악정 거쳐서 청와대 전망대까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올라가는 입구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르막길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이곳에서 한국금융연수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정문 보이시죠? 그리고 본관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이곳은 한국금융연수원의 정문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정문 너머로 한국금융연수원의 본관 건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르면서 제가 작년 3월 6일에 인문학 서적 네 번째로 출간했던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에 소개된 20개 주요 전투가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20개 주요 전투 중에 오늘은 미드웨이 해전,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꿨던, 그 전까지는 미군이 일본군에게 불리한 열세적 상황이었는데 1942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4일 동안 전개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꺾음으로써 수세적 입장이었던 미군이 이제 공세적 입장으로, 또 열세적 입장이었던 미군이 우세적 입장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이 됐던 게 바로 지금부터 82년 전에 1942년 6월 초에 미드웨이 해전인데요. 미드웨이 해전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막길입니다. 여기에 등산로 입구가 매주 화요일은 쉬는 날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북악산 등산로라고 되어 있고요. 약간 급경사입니다. 자, 그래서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고, 6년 동안의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됐고, 약 민간인 포함 7천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됐던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재앙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전쟁,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 전쟁에서 전환점이 됐던 전투가 바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발발에 발발이 된 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 103명 포함해서 총 2,437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진주만 공습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1941년 12월 7일에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해서 민간인 103명 포함 총 2,437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미국으로서는 치욕의 날이 된 게 바로 진주만 공습인데요. 그래서 다음 날인 12월 8일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자, 이쪽에서 일이 내려가면 청와대 쪽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분기점 이정표인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청와대 춘추관, 왼쪽이 제가 출발했던 한국금융연수원 방향입니다. 자, 한국금융연수원가에서 이곳 삼거리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청와대 춘추관, 이곳 청와대 춘추관이라는 게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그 공간이죠. 춘추관 방향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왔던 이쪽으로 내려가면 한국금융연수원 방향입니다.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백악정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백악정까지는 백악정까지 540m, 청와대 전망대 저의 목적지까지는 730m입니다. 빠른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담벼락 보이시죠? 청와대의 외곽 담벼락입니다.
고풍스럽게 보입니다. 담벼락 상단에는 기와 지붕이 처마처럼 처리돼 가지고 멋스럽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들은 Remember Pearl Harbor, 진주만의 치욕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죠. Remember Pearl Harbor 라고 외치면서 진주만 공습 다음 날인 1941년 12월 8일에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의회에서 연설을 해서 전쟁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미국 의회가 상원은 만장일치로, 그 다음에 하원은 랩킨 의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 찬성으로 일본에 대한 전쟁을 승인했습니다. 그게 1941년 12월 8일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고, 초반에는 계속 미국이 일본에 비해서 밀리는 상황, 열세적 상황이었는데, 진주만 공습으로부터 4개월 후인 1942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전개됐던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을 이김으로써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전환점은 1942년 8월부터 43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있었던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의 과달카날 전역에서 미국이 또 한 번 일본을 꺾음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승기가, 미국이 전쟁에서 우세적 상황이 되는 본격적인 분기점은 과달카날 전역인데요. 그 본격적인 분기점에 앞서서 전환점의 시발점이 된 게 바로 1942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의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오르막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막길 보이시죠? 자, 오르막길입니다. 청와대 담벼락, 청와대의 서쪽 담벼락이죠. 죄송합니다. 동쪽. 청와대의 동쪽 지역의 담벼락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주만 공습되는 미군이 기습당해서 민간인 포함 총 2,437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돼버렸는데요. 미군의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반대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꺾음으로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은 항공모함 4척이 침몰했고 미국은 한 척만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폭격기, 이런 항공기들 피해는 일본의 항공기 피해가 248기라고 하죠. 항공기는 248기. 반면에 미국은 147기의 항공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공모함 피해가 일본군이 4척의 항공모함 격침, 미국은 한 척의 항공모함, 즉 요크타운 항공모함이라고, 미국은 한 척의 항공모함만 격침됐습니다. 그 격침된 미군의 항공모함이 요크타운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은 항공모함이 4척이 격침됐습니다. 그리고 구축함과 순양함이라고 있는데요. 미국은 구축함이 한 척 침몰했고 일본은 순양함이 한 척 침몰했습니다. 보통 해군에서 함정, 배는 전투함과 지원함으로 구분하는데요. 지원함은 생략하고 전투함은 배수량을 기준으로 10,000톤 이상이 되면 보통 전함,
4,000톤에서 10,000톤까지는 보통 순양암, 1,500톤에서 4,000톤까지는 보통 구축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순양암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은 항공모함 한 척 격침, 구축함 한 척 격침이었는데 일본군은 항공모함 4척 격침, 순양함 한 척 격침, 그리고 항공기 피해는 일본군이 248기의 항공모함 손실, 일본은 147기의 항공모함 손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전사자입니다. 사망자가 미국은 전사자가 307명에 그쳤는데 일본은 그의 10배에 해당되는 3,057명의 전사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있었던 진주만 공습에서는 미국이 기습을 당해서 민간인 103명 포함해서 총 2,437명의 미국 사망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꺾음으로써 반대로 일본군의 사망자가 3,057명, 미국은 그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307명의 사망자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적인 그 차이, 그 피해의 차이가 확연하게 진주만 공습과 미드웨이 해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속 오르막길이 전개되고 있고, 자, 청와대 동쪽 지역의 담벼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리막길, 내려가는 길 방향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꺾었던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좀 흔들리고 있고요. 자, 청와대 동쪽 지역에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자, 또 이정표가 보입니다. 자, 백악정까지 110m, 청와대 전망대까지 300m, 반대로 춘추관 방향은 대통령 기자회견 장소인 춘추관까지는 620m입니다. 저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로 쓰여가지고 철통 경비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청와대 남동쪽 지역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만 남아 있어서 이제 경호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경비가. 청와대 뒷산 북악산의 정상입니다. 북악산의 정상 해발 342m 고지가 나옵니다. 보통 언론에서 청와대를 보여줄 때 그 뒷산 북악산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뾰족하게 보이는데요. 그 정상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해발 342m 고지에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관저로 쓰였다가 지금부터 약 2년 2주 전인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청와대가 전면 개방이 돼서 지금은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청와대에 대통령 관저가 있던 시절에 그 경비 시설들이 약간씩은 남아 있습니다. 이 철책선 보이시죠? 철책선이 보입니다. 자, 이제 백악정에 도달을 했습니다. 백악정. 자, 보통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다른 말로 백악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백악산. 그래서 백악산에 있는 정자라고 해가지고 백악정이라고 하는데요. 백악정 도달 10m 전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에서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백악정 보이시죠? 밝게 빛나는 전기로 미래를 꿈꾼다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백악정입니다. 보통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백악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백악산에 있는 정자라 해서 백악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서울 남산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인데요. 전방 약 5km 정도 지점에 남산이 보입니다. 해발 262m 남산입니다. 저 남산 해발 262m 남산보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북악산의 정상이 80m가 더 높습니다. 342m입니다. 자, 백악정. 그리고 여기 김대중 전 대통령님 내외께서 기념 식수를 하신 게 있습니다. 2001년 4월 12일입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보겠습니다.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 오르막길 나무 데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나무 데크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청와대 전망대 오르는 저기가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서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일방 통행을 풀었을 수도 있는데 일방 통행 지금은 그냥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전망대 왼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와 있는 게 아까 출발한 게 금융연수원 정문에서 출발해서 여기 지나서 백악정까지 왔습니다.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이리 가게 되면 청와대 전망대입니다. 북악산에 중턱이 있습니다. 이 청와대 지역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물론 사대문 안쪽이 거의 다 조망이 됩니다. 자, 청와대 전망대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꺾을 수 있었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미국은 일본군들이 미드웨이를 공격해 올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 태세를 완벽히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군을 맞이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군대에서 통신보안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는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사례인데요. 그 당시에 미드웨이는 미국의 하와이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미국의 하와이 북서쪽에 있는 섬이 바로 미드웨이인데요. 그 당시에 하와이와 미드웨이 섬 간에는 해저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상대방이 적국이 도감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와이와 미드웨이 간에는 급경사길입니다. 하와이와 미드웨이 간에는 해저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본군이 그걸 도감청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러게 해저 케이블, 도감청이 불가능한 해저 케이블만 설치하면 일본군이 왜 미국은 이렇게 통신을 전혀 안 하지? 하와이와 미드웨이 간에 전혀 통신을 안 하지? 라고 의심을 하고 그 해저 케이블의 존재, 즉 도감청이 안 되는 해저 케이블의 존재를 알아채 버릴 게 우려돼서 미국은 그 해저 케이블 뿐만 아니라 일반 케이블도 일반 무선 통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반 무선 통신은 일본군에 의해서 도감청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감청이 안 되는 해저 케이블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미군은 또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바로 일반 무선 통신도 했었습니다. 도감청이 되는 무선 통신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인증샷입니다. 자, 보이시죠? 청와대 전망대 국가 지정번호 이 지점 번호도 있습니다. 자, 국가 지점 번호 청와대 전망대에 도달을 했는데요. 청와대 뒷산 북악산의 중턱에 있는 청와대 전망대에 도달을 했고,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약 5km 정도 지점에 서울 남산 해발 262m 고지가 보이고요. 이곳은 청와대 뒷산 북악산 중턱에 있는 바로 북악산입니다. 청와대 전망대입니다. 자, 그래서 남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한강 너머로 남쪽에 서울대학교 뒷산인 관악산이 보입니다. 해발 629m의 관악산도 보입니다. 자, 관악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잠실 쪽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잠실, 지금 남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남동쪽 방향으로 약 한 20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이곳 청와대 전망대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약 20km 지점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너머로 바로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남한산성이 보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의 한 123층 555m 높이 중에 한 100층 정도가 남한산성 능선과 겹쳐 있습니다. 자, 남한산성 능선 보이시죠? 롯데월드타워에서도 또 남동쪽으로 한 7, 8km 지점이 남한산성인데요. 그러니까 이곳 청와대 전망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있고, 그곳에서 또 남동쪽으로 약 7km 지점에 남한산성이 있으니까 결국 남한산성은 이곳 청와대 전망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27km 지점에 있는데요. 자, 남한산성의 능선이 롯데월드타워 100층 정도 높이에 걸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대문 안이 다 보입니다. 자,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 청와대 전망대에서 북악산 중턱 청와대 전망대, 즉 청와대 뒷산 북악산의 중턱입니다. 이곳 청와대 전망대에서 남쪽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북악산 기슭에 청와대 지역이 보입니다. 청와대. 자, 그야말로 푸른 기와집 청와대 블루하우스죠. 미국의 백악관은 화이트하우스인데 이 청와대는 블루하우스, 푸른색, 녹색에 가까운 푸른색에 저걸 푸른색으로 봐야 할지 녹색으로 봐야 할지는 좀 섞여 있는 중간 정도 색입니다. 그래서 블루하우스 청와대의 지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 경복궁이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의 궁궐이었던 경복궁이 쭉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의 정문이 바로 광화문이 보입니다. 경복궁의 남쪽에 있는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이 있고, 광화문 앞에 광화문 광장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도 쭉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서쪽 방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여의도 지역이 보입니다. 여의도 지역, LG 쌍둥이 빌딩 바로 옆에 더 높은 초고층 빌딩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의 동쪽에 있는 63 빌딩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 청와대 전망대 보이시죠? 청와대 전망대. 이 청와대 전망대에서 바로 남쪽 방향을 촬영하면 전방 약 5km 정도 지점에 남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쪽 방향을 촬영하면 전방 약 20km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남서쪽 방향을 촬영하면 전방 약 20km 지점에 여의도가 보이고 63빌딩도 보입니다. 63빌딩. 롯데월드 타워는 2016년 말에 완공이 됐는데요. 63빌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5년에 완공됐습니다. 63빌딩은 1985년에 완공, 롯데월드 타워는 그로부터 약 31년 후인 2016년 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 63빌딩도 1985년 당시 완공됐을 때는 굉장히 초고층 빌딩이었는데 그로부터 31년 후인 2016년 말에 롯데월드 타워가 완공되면서는 이제 63빌딩은 왜소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자, 롯데그룹은 재계 서열 6이고 한화그룹은 재계 서열 7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는 롯데그룹 재계 서열 6위에 롯데그룹이 건축했고 63빌딩은 재계 서열 7위에 한화그룹이 매입을 한 건물이죠. 대한생명 빌딩이었는데 한화그룹의 한화생명 빌딩이 된 거죠. 자, 이제 내려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8시 29분인데요. 9시부터 강의가 있으니까 한 30분 남았는데 천천히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남서쪽 방향 인왕산 방향인데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자, 한양 도성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임금님이 사셨던 경복궁을 중심으로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4개의 산이 있었는데요.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무하고 바위가 가리고 있어서 동쪽 방향이 안 보여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 방향인데요. 자, 동쪽 방향 여전히 이 앞에 펼쳐져 있는 산도 북악산의 자락이긴 합니다. 삼천공원 방향 말바위 전망대 방향의 북악산의 동쪽 지역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 너머로 저쪽 방향이네요. 자,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저쪽 방향에 낙산이 있습니다. 낙산, 낙타 모양을 닮았다 해서 낙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 낙산이 동쪽 축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인왕산 보입니다. 자, 인왕산이 서쪽 축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있는 이 북악산이 북쪽 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지금 남산, 저게 남쪽 축입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산은 또 가려져 버렸는데요. 자,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남산,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북악산,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낙타 모양을 닮았다 해서 낙산, 동대문 근처죠. 그 낙산.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인왕산, 이 경복궁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4개의 산,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남쪽에 남산, 북쪽에 북악산, 이 4개의 산을 연결해서 수도 방어 시설인 한양도성을 구축을 했죠. 한양도성이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전 세계 도성 중에 가장 장기간 도성 기능을 수행했던 게 한양도성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도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수도를 방어하는 시설이 도성인데요. 한양도성이 기네스북에 오른 이유가 전 세계 도성 중에 가장 장기간, 조선왕조의 기간이 518년인데요. 1392년에 건국되고 1910년 한일 합방이 될 때까지, 한일 강제 병합이 될 때까지 518년 동안 존속했던 왕조가 조선왕조인데요. 그 기간 동안 조선이라는 수도에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기능을 했던 게 한양도성으로 가장 장기간 동안 도성 기능을 수행한 걸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성의 길이가 4개의 산을 연결한 도성의 길이가 약 19몇 킬로인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서쪽의 인왕산이나 지금 또 촬영하고 있는 지금 제가 서 있는 북악산이나 이쪽 산악지대는 한양 도성이 많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동쪽의 낙산 쪽이나 그 다음에 남쪽의 남산 쪽은 도성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특히나 일제강점기 때 남대문과 동대문 이쪽에 전차를 개통시키면서 남대문 동대문 근처에 도성들은 많이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양 도성길이 약 19km 정도 중에 약 10km 정도는 보존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9km 정도는 다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양 도성 순례를 2번을 해봤습니다. 한 3년 전에는 저 혼자서 단독으로 한양 도성을 10시간 정도 순례를 했고요. 또 2년 전에는 공군학사장교 1년 후배와 함께 둘이서 한양 도성을 또 한 10시간 정도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례한 내용을 블로그에다 올렸더니 어떤 역사학자인가 긴데요. 그분이 무슨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한양 도성은 조선왕조 시대부터 선비들이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한양 도성을 많이 순례하는 게 그런 관행이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풍습이 관행이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소개하는 대목에서 저도 한양도성 박종필이라는 작가도 한양도성을 10시간 남짓 순례했다라는 그 내용을 칼럼에다 소개를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년쯤 전에 칼럼에 소개됐습니다. 저의 블로그 내용을 검색해 가지고 박종필님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라는 제목의 인문학 서적도 출판한 작가인데 한양도성을 순례했다라는 것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걸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향토학자인지 향토학자였던 것 같다. 풍수지리 관련해서 무슨 박사님이었어요. 그걸 신문에 기고하면서 저의 한양 도성 순례의 블로그 내용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2년쯤 전입니다. 자, 인왕산 방향이고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34분인데요. 앞으로 한 강의 시작하려면 25분 남았는데 천천히 가면 한 15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 도성 지금 청와대 전망대 다시 내려왔고 여기 있고요. 청와대 전망대 여기에서 이제 남쪽 방향을 보면 바로 아래가 청와대, 그 남쪽에 경복궁, 그 남쪽에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그 남쪽에 세종대로가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남산, 그 다음에 남동쪽에 롯데월드타워, 그 다음에 남서쪽에 여의도, 그 다음에 저 관악산 보이시죠? 자, 지금 청와대 전망대에서 남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 남쪽 약 5km 더 될 것 같습니다. 한 7km 정도 지점에 남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한강 너머로 남쪽에 관악산이 보이는데요. 이곳 청와대 전망대에서 관악산까지 서울대학교 뒷산인 관악산까지는 약 25km 정도는 돼 보입니다. 자, 이곳에서 청와대 전망대에서 남쪽으로 약 25km 지점에 관악산이 보이는데요. 관악산의 기상대 그 통신탑도 보입니다. 자, 관악산의 형상을 잘 주목해 주십시오. 관악산 청와대 전망대에서 남쪽으로 약 25km 지점에 있는 서울대학교 뒷산 관악산을 보시면 외형이 아웃라인이죠. 외형이 실루엣이 횃불 모양입니다. 횃불 모양. 자, 저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자, 횃불 모양 보이시죠? 자, 저 횃불 모양. 자, 자, 저 횃불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관악산의 횃불 모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할 때 왕의 스승이자 또 나라의 스승이 무학대사죠. 무학대사가 조선의 수도를 한양에다 정하고 여기 경복궁을 바로 밑에다가 이제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복궁의 북쪽에 있는 북악산, 제가 있는 북악산에 올라서 남쪽을 바라봤더니
남쪽으로 약 25km 지점에 바로 관악산이 보였던 겁니다. 그때 관악산의 외형이 횃불 모양이다 보니까 활활 불타오르는 횃불 모양이어서 저 불의 기운이 임금님이 사시는 경복궁을 덮쳐버릴 수도 있다. 저 불의 기운을 가진 관악산의 불 기운이 바로 임금님이 살고 계시는 경복궁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상상의 동물인 해태상을 해치라고 하기도 하죠. 서울시의 마크이기도 하죠. 서울시의 로고이기도 한데요. 마스코트죠. 서울시의 마스코트가 택시에도 붙어 있죠. 서울시에 운행되는 택시가 해치라고 해서 그게 바로 해태죠. 상상의 동물인 해태 석상을 경복궁의 정문인 바로 광화문 앞에 양쪽에다 해태 석상을 하나씩 세워놨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바로 앞에 양쪽에 좌우에 하나씩 상상의 동물 해태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학대사가 경복궁의 북쪽에 있는 경복궁의 바로 뒷산인 이곳 북악산에 올라와서 남쪽을 바라봤더니 남쪽에 약 25km 지점에 관악산이 보이는데 해발 629m죠. 관악산의 외형이 횃불 모양 불의 기운이어서 저 불의 기운이 경복궁을 불태워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바로 앞에 양쪽에 바로 상상의 동물 해태 석상을 세웠습니다. 자, 20세기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다 우승팀이 해태 타이거즈, 그 해태도 거기서 나온 말이고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죠. 자, 이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문 안이 다 조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동쪽 방향 약 한 4km 지점에 현대그룹이 보입니다. 현대그룹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바로 옆에 있는 현대그룹이 보이고 또 거기에서 좀 더 남동쪽 방향으로 한 3km 더 가면 동국대학교 입구 지하철 3호선 동대 입구역에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 신라 호텔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여기 바로 밑에 경복궁 그 앞에 저기 서울종합청사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왕산 방향 아까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자, 39분인데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